유시민하고 이재동 교육감, 유시민 이사장 비판해서 민주당 전체가 다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일단은 제가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게 상식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우려, 비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도 전달을 했어요. 두 번째 상식은 역지사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남원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층이나 혹은 반대 진영에 있었던 저희 민주당 쪽의 사람들조차도 저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이 되고 소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사불란한 친박 때문에 저는 박근혜가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상식적인 목소리 또 합리적인 반대와 비판 이런 것들이 그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상식이고요. 저는 이것을 방파제 효과라고 봐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더 큰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상식은 그게 민주정당이죠. 이견이 존재하고 존재되는 이견이 표현되고 표현된 이견이 토론되고 이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 튼튼히 하고 강화하는 건 바로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고 왜 부담을 안 느끼겠어요. 문자 오면 힘들고 그렇죠. 수군 욕하는 댓글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줄 알고 그리고 막 댓글도 또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너 공천 없다 이런 비판들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고 이 당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견이 존재하고 그 비판의식이 수렴되는 것을 국민들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시라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이 아니면 나서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왜곡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을 둘러싼 여러 권력 다툼, 세력들 간에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그 마스크 발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보수 언론에서 아니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해놓고서는 저건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4년 전에 복면 쓰고 하는 거 좀 금지했으면 어떠냐라는 법안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발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민주당에서도 공식 논평을 냈어요. 대변인 이름으로. 이건 평화 시위에 대한 보장이 아니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싹달싹 못하게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 여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분 발언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다가 민주당을 대표할 게 없고 민주당의 당론은 복면금지법과 관련된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리부동한 정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일단 얘기를 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도 그 당시 조국 그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유 이사장의 그 발언,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그 조롱 쪽의 비판, 1도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1도. 왜냐하면 제가 학생운동할 때 그런 조롱들을 들었거든요. 교수로부터 들었고 또 학생운동을 했었다는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니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20대와 박용진이 데모했었던 20대와 지금 아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20대는 똑같고 그 피해 용도도 똑같다. 그 유시민 이사장은 마치 그때 자기는 전두환 정권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다 둘러싸고 다 이해를 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정부가 보여줬었던 비이성적인 태도, 그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왜 확인하지 않고 나와서 복면 쓰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어떤 젊은 층들의 형성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고 그게 꼰대예요. 통틀어서 이재정 교육감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우리 도와주는 게 아니다. 또 무슨 에세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더 디펜스가 난감해지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고마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어쨌건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합리화나 공격의 빌미를 줬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의문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이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당원 그리고 당의 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그걸 진영 논리라고 부르죠. 우리 진영에게 유리하면 이거는 침묵해야 된다.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침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고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 그야말로 충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충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자 폭탄이 뭐 몇만 건씩 온다는 등 뭐 이런 부통인데. 뭐 이거 문자는 어마어마해요. 네. 숫자를 셀 수 없고 그리고 제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박용인 TV 여기를 통해서도 비판 댓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뜻밖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고 정을 전달해 고맙다고 하는 당 지지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중인데 합리적으로 얘기해줘서 고맙다.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시라. 뭐 이런 뭐 격려나 이런 지지 댓글도 상당히 있어서요. 그 심리적으로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스탠스가 달라지거나 국회의원의 수신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어려운 줄 알면서 대통령과 우리 지도부와 우리 당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박용진이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의견이 달라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역시 인정받아야 되는 민주주의 한 공간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감내해야죠. 극단적인 그 비판을 받는데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자기 지지층의 동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 없이 성공한 정치가 없거니와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 정치 리더가 뭘 이렇게 좀 자기 소신을 펼기가 쉽지가 않죠.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저랑 똑같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개혁을 성공시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긴 하겠는데 우리가 그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폭력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수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으로 느껴버린다고 한다.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야 될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건 실패한 전략이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지지는 비판적 지지인 거예요. 지지층의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렇게 뭐 견제할 거 견제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노 대통령이 외롭게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는 저도 뭐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그다음에 개혁의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을 얻기 위해선 다수 대중이 이게 필요한 거지. 어떤 그 똘똘 뭉친 지지층만으로는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으로 보여내기 위한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지층이 물론 이 고민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죠. 조국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검찰의 대응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검찰이 정치적 선택,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이 하셔야 될 마당에 어떤 최종 심판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국민들의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위험스럽게 봐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도덕적인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국면들도 상당히 있어요. 관행인데 실망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국민적 판단이거든요. 국민의 도덕적 기준, 국민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는 정치적 행위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느닷없이 딱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소장, 압수수색 이런 걸 가지고서 법적인 갈라를 쫙 가르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검찰권이 정치라고 하는 더 크고 더 고도의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훅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은요, 과거의 일을 판단을 하는, 행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지금 일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에요. 근데 미래의 과제를 논하는 데가 유일하게 입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정치로 지금 당장 어떤 요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과 준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정치 영역이거든요. 입법부 영역이고. 근데 과거 일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미래 일을 얘기하는 대로 훅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이렇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인 거죠.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죠. 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그러니까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넘기는, 포기하는 거라고 사실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개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수사 정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막 온갖 법들이 많으니까 그 법을 끌어다가 사문화했던 법까지 끌어다가 범죄자 취급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치 영역, 입법 영역에 개입해 들어가는 건 정말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검찰 개입을 불러온 게 국회가 정치력을 상실해서 그런다. 국회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 걸핏하면 고소고발, 그렇죠. 난무하는 정치를 포기한 거죠.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거,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각자의 견해를 최대한 날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견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죠. 견해를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립하고 하죠. 그러나 그 대립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최종적으로.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갈등 해소의 최종, 그래 됐어. 검찰에 가서 법에 가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정치 영역에 주어져 있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자기 역할을 포기한 정치에 국민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위임하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몹시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어쨌건 이게 스펙의 대물림, 학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있는지. 저는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과감한 해법의 핵심은 그냥 그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교육은 우리 사회에 사실상 그동안 작동해 왔었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평등의 어떤 기회 사다리예요. 작동이 되고는 있긴 한데 계속해서 그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선택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있는 자기 역할 못하고 있는 자사고나 이런 일을 그럼 뭐 교육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사실. 보다 높은 단위에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명박이 그걸 도입할 때는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도입을 했고 또 확대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할 때는 마치 기능적으로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죠. 86이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이 사회의 가장 주요한 기득권층이 돼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하는 최일선에도 있다. 뭐 교육도. 뭐 이렇게 분석적 요즘 386 세대를 분석하는 분석적인 글들이 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두환의 이제 교육 정상화 그러면서 대학 정원제 대학은 뭐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잠깐 정부 투쟁 반정부 투쟁을 통해서 87년도에 짜릿한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엄청난 호황기에 직장도 거의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가는 상황을 누리고 그래서 중산층으로 되게 손쉽게 들어갔고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자식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열어나가는데 경쟁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앞장섰고 386 운동권 정치 및 관료에 들어와 있었던 사회적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는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한과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키기만 했구나 라고 하는 비판은 뭐 과감없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논쟁이 많은데 그러면 이 386 그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뭐 박용진 의원도 386이 아니기는 하나권으로 이렇게 피해간 거. 386이 586이 되는 동안 좀 두 가지였다고 봐요. 그들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기회가 쭉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이렇게 진공풍속이 효과가 있었다고도 봐요. 그 동시에 젊은 정치인들이나 이분들이 이 386 세대에 동조되려고 하는 여기 같이 가려고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항공모함 가면 이제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이 항공모함의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해서 항공모함 스스로 항공모함이 되려고 하는 도전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봐요. 뭐 386들이 구축해온 그 기득권, 정치 기득권, 사회, 문화, 경제적 어떤 이런 기득권들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와 도전의 목소리가 부족했다고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를 아까 말했듯이 386을 대체할 세대가 크지도 않고 키워지지도 않았잖아요. 유신 세력. 이게 첫 번째 도전장을 던진 게 누구냐? 그 40대 기술을 들었던 YS 김대중 둘이에요. 또 71년 대통령 선거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그 멋있는 그 40대 기술은 탁 나와서 이제부터 나 김영삼의 이름은 김대중이다 이러면서 멋있게 진짜 그렇죠. 뭐 딱 지지 선언해주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었던 그 젊은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과 김대중 대통령이 내놓았었던 한반도 4강 교차 승인론 지금 육자 회담하고 비슷한 구조 그리고 그 말도 그 당시에 온갖 저기 민생을 괴롭히는 거였다고 했던 향토 예비군 제도의 폐지, 사치세, 부유세에 대한 도입 그러면서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단초, 재벌 개혁,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이런 의지를 쫙 내놓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열광을 했냐면 20대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로 자기가 경험했던 문제만 부여잡고 있으면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386 세대들은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만 이야기해요. 이 시대가 낳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혹은 386 세대나 기득권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조리함, 불합리, 그리고 이 사회적 불편함, 불평등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변화시켜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같이 묻어가고 있어요. 가장 단적으로 지금 52시간과 이른바 소득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제도를 딱 얘기할게요. 이 두 개는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저소득, 장시간 노동, 사회적으로 상당히 자기보호막과 기회가 약한 사람들 이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작용이 가도록 만들어지는 사회적 도입기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모든 정치 세력은 다 그 자기 정책을 밀어나갈 때 반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학적으로 내면화해서 변경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는 그게 정치력이잖아요. 근데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52시간의 현장에서의 무력화예요.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386 세대들이 사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나갔을 때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거의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다 갔고 계속해서 임금은 상승했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학을 아무리 저런 스펙을 쌓아도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거의 과반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정규직이라고 그러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사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시대 20대의 대부분이 자기 세대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월급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혁명적 조치를 안 해요. 누가 해야 돼? 그 386에 해야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만일에 386의 새로운 대체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을 놓고서 해답을 얘기하고 과감하게 가야죠. 스웨덴 3인당이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거 아니에요. 집권을 했더니 스웨덴 인구가 줄어. 출산율이 떨어져. 왜?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전부 다 막 그 산업 현장에 나오는 바람에 여성들이 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애가 출산이 떨어져요. 이래서 도입된 게 출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가, 아동수당, 출산수당 이것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안정적인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 정책을 획기적으로 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단독 세대들이 살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해요. 이렇게 답을 내놓는 게 정치지. 막 자신들이 과거에 20년 전에 생각했었던 그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에는 정말 전력을 다 하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은 북에 퍼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 문제와 예민해요. 그래서 권력기관인 검찰, 권력기관인 경찰, 권력기관인 국정원, 그다음에 군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 도끼눈을 두고 보고는 있지만 정작 경제 사회 현장에서 무너져버리고 있는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경제 사회권, 노동자들의 권리,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만들어내는데 스웨덴 3인당이 보여줬던 그 실력과 능수능란함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제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처음에 붙었어요. 처음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거 현대자동차 막 내부 상황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떴어. 그걸로 끝내면 그거는 그냥 사회 고발하고 언론이 하는 거랑 똑같지. 계속해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그걸 개선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공정위를 동원해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니네 가만히 있냐. 내 상임위도 아닌데 국토부 불러다가 국토부에 쪼고 왜 니네는 청문 절차 안 밟냐. 이렇게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100만 대 리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금은 원천적으로 그 국민들의 어떤 안전권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제작결함, 은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하고. 3년 걸렸어요. 이건희 참여연대가 지금 그걸 통해서 폭로만 한 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입법까지는 못 갔지만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이건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1190억을 넘는 돈을 세금과 가진금으로 내야 됐다. 우리가 걷었다. 제도가 변했다. 이제 국회도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법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것도 3년 걸린 거예요.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냥 폭로하고 그때 영웅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상임위 열릴 때마다 쪼고 시시때때로 불러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거기도 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에듀파인을 법 바꾸진 않은 채로 에듀파인까지 지금 해서 가고 거의 한 70, 80%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이제 법을 바꿔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왔고요. 쌈박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하나 이렇게 지르고 주목받는 이벤트 정치인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변화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게 진보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보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지. 저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20대들이 다시 돌아오죠. 지금 보니까 20대는 뭐 민주당 지지를 거의 철회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해. 예. 역대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요 축구 예. 발탁 과정에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죠. 황의조가 특히 그렇죠 최근에. 그렇지. 그라운드에서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그라운드에서 어떤 실력을 보이고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네. 그 평가, 발탁, 감독의 지금 발탁한 감독인 문재인 감독 거의 지금 엄청 부담을 안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 그 팀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팀인데 본인이 정말 본인이 약속했던 거 헌신적으로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들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죠. 정치가 복원돼야지 법이 복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의도에 지금 정치가 부족한 거거든요. 조국 장관도 정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 정치적인 적대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보듬어안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다 끝나고 났더니 야 어렵게 해서 임명해놨더니 혼만 잤다가 끝났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2골, 3골 넣기까지 바라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적시에 골을 터뜨려야 된다. 그건 헌신이 기본이다. 저야 뭐 정부 여당 의원이니까 대통령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죠. 알겠습니다.